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네. 캄보디아 MK 출신 송창익이고요. 뭐 발표 자료가 있어서 이거 화면 공유하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 네.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Don't stop dreaming anymore. 이게 좀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처음에 꿈꾸던 것들을 점점 이제 타협하기도 하는데 그런 꿈을 꾸기를 멈추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래도 MK들이라면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 곳에 여러 장소에 많이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전학도 다니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캄보디아가 첫 번째 부모님을 따라서 간 선교지는 아니었고 러시아의 사할린에서도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공부를 따라서 영국에서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전이나 부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까 설명해 준 대로 1999년도에 뭐 이게 연도가 지금 사실 제가 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또 공부를 하고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시 대전으로 와서 이제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에서는 이제 기계제어공학부 공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 포항에 있는 제철소에서 에너지부와 이제 설비투자그룹 이렇게 두 군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설비투자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순서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는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는 소개를 드리고 제가 어떤 고민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었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고 물론 이제 뭐 그 선택을 평가하긴 나름입니다.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공유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자 하는데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제철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는 철강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곳입니다. 제철소에서는 이제 고로라는 철을 녹이는, 그러니까 석탄과 철광석을 녹이는 고로라는 공정이 있고, 그 고로에서 녹인 그 철 쇳물을 또 이렇게 그 어떤 성분 같은 걸 조정하는 그런 전로가 있고, 그걸 붙여서 판판하게 철판으로 만드는 압연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이고요. 제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근무를 먼저 시작했던 에너지부라는 곳에서는 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료를 공급하고 LNG, 또 가스 또는 전기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공급을 하고 산소나 질소를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로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뭐 한국으로 치면 뭐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뭐 수자원공사 이런 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각 도시별로 이제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데 제철소에서 에너지부는 마치 도시에 물과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듯이 제철소에 이런 이제 소위 에너지원들을 공급하는 설비를 운영하고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설비 투자 그룹에서는 물론 제가 설비 투자 그룹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설비를 다루는데요. 저는 이제 에너지부와 관련된 설비들에 대해서 이제 노후 교체 사업을 설계를 하고 또는 설비를 개선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관련 설비에는 배관, 가스 홀더, 그리고 이제 발전기 터빈, 보일러, 또 고압 전기 케이블 또는 뭐 정수와 담수 이제 물입니다. 물의 종류인데요. 제조하는 설비, 또 산소, 질소 제조하는 설비.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이제 유지 관리, 노후 교체하는 실제 투자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철소라는 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거는 이제 경영 엔지니어 직군입니다. 경영 엔지니어 직군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에너지부의 엔지니어는 이제 원가 분석, 에너지의 발생과 사용 분석, 또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패턴을 최적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지금 속해 있는 설비 투자 그룹에서는 아까 그런 투자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 또 교체 범위나 이 투자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비용까지 검토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글로만 돼 있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요. 포항제철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하나의 작은 도시 수준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공장들, 한 50여 개의 공장들이 합쳐져 있는 이제 큰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뭐 가스 홀더, 노란색 배관들이 연료 배관들이고요.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제철소 공정들 설명드린 대로 철을 녹이고 철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철판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얇게 만들어서 판으로 만드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던 에너지부와 요 설비들을 투자하는 투자 그룹에서는 이제 여기 관련된 그 가스 나오는 배관들, 또 발전소에 관련된 그런 설비들, 이런 것들을 노후된, 오래된 설비들을 교체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와서 포스코라는 제철소에서 엔지니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죠. 그냥 엔지니어라는 말 자체가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직군, 경영 엔지니어 직군은 이제 매니지먼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입사해서 15년 정도는 실무자 역할을 하고요. 엔지니어로서 설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 업무도 하고, 그리고 한 15년 이상부터는 이제 뭐 팀장이나 부장 또는 이제 임원까지 올라갈 수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중간 관리자 직책을 맡아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군이 경영 엔지니어 직군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현장직이라는 직군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현장에 이제 조업 그 설비들을 운영하고 정비하는 업무들을 합니다. 보통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이나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설비를 정비하고 그걸 운영하는, 운전하는 업무들을 하고요. 4년제 대학교를 나온 공대 출신들은 이렇게 경영 엔지니어 직군,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좀 앞에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결정들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조금씩 한 칸씩 가까이 다가간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 결정들, 어떤 기로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제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캄보디아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이었는데요. 사실 캄보디아에 가는 거는 저의 결정이 아니었죠. 부모님의 결정이었죠. 저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뭐 사할린에 갈 때도 캄보디아 프놈펜에 갈 때도 선택은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캄보디아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어학에 대한 부분들,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뭐 대학교를 갈 때나 취업을 할 때나 그리고 심지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캄보디아에서 제가 얻게 된 그 어학, 영어 실력은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영어,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어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지 보여드렸는데 뭐 1년 단위, 3년 단위 굉장히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또는 캄보디아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가 얻은 거는 적응력. 어느 상황에도 내가 적응할 수 있다.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내 부서가 바뀌어도 나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영어는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영어라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적응력 하나 조금 얘기 드리면은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영어가 잘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캄보디아에 이제 국제학교, 영국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2년을 소위 이제 꿇었습니다. 이게 5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3학년에 이제 한 몇 달 하시더니 3학년으로 바로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이 학생은 도무지 지금 이 영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 2년을 이렇게 내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도 그 의미가 엄청 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대로 가면은 대학교를 삼수 나이로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시험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초등학교 5학년이 그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2년의 과정 동안 매년 1년씩 월반을 해서 다시 제 학년으로 저의 원래 학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노트를 정리하고 제 나름의 어떤 학습 방법들을 그때 많이 터득을 했고 지금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다든지 이런 여러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습관들이 계속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 이제 언제 들어갈 거냐,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고등학교 중간에 미리 들어가서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들도 파악을 하고 또 여러 수시 전형 정말 막바지에 안 되면은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보통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 배우다가 모든 것을 한국어로 배워야 되니까 굉장히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중학교 1년 정도를 공부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대학 입시 과정에 서류를 지원하고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고등학교 중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저의 적응력은 더 월등히 어떻게 좀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게 어려운 게 영어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모든 과목을 이제 시험도 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학교 준비할 때 내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받아서 성적들을 가지고 서류를 이제 대학교에 제출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은 이제 내신 관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웠고 사실 거의 중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작은 자랑이지만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거의 상위권 점수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한국에 가서는 거의 중간을 간신히 따라가는, 물론 다행히 이제 영어 과목이 영어 과목은 거의 100점 아니면 99점으로 유지하면서 영어 과목 덕분에 조금 살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고등학교 중간에 들어간 게 소위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한 학기는 정말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들어가서는 여러모로 이제 좀 편안하게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래도 좀 이게 워낙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라서 물어보신다면 추천은 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졸업하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모님의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또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수시 전형이 안 되면은 수능까지 치겠다라는 좀 그런 두 번째 플랜 B도 다행히 만들 수 있지만 전 플랜 A 수시 합격을 하게 됐었고요. 감사한 부분이었고, 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당연히 이제 문과 이과 합쳐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바로 선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할 거냐. 저는 이과를 선택을 했고
제가 항상 생각했던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엔지니어링, 공학, 뭐 여러 가지 역학 이런 것들의 일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이과를 선택하고 물리 원투, 지구과학 원투를 골라서 고등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제가 이제 하나의 안건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화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가 굳이 한국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이제 이수했는데 수시를 합격하고 나서 제가 수능을 안 봤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가니까 수능을 친 사람들에 대해서 공대에 가면은 이공계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당시에. 지금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거의 뭐 15년 전 기준으로는 이런 이공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수능을 안 친 거죠. 굳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도 수능을 안 쳐서 장학금을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런 점들은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칸 앞을 좀 보시면은 지금 내가 조금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하면은 나중에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수능을 안 쳤기 때문에 이공계 장학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 전형만 보지 마시고 대학교 갔을 때 어떤 장학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미리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 실패한 케이스라서 조언 드릴 거는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대학 지원을 할 때 추천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수시 전형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께 나는 한동대학교만 좀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다른 국내의 대학교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의 특성상 또 지방에 있는 학교 특성상 인서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학교에 그런 어떤 실적으로 잡히는지 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인서울 서류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이제 부모님께서 알아봐 주신 내용들 그리고 저도 생각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한동대학교 학교 분위기나 또 무전공 입학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 하지만 학년 부장 선생님께서는 끝끝내 인서울 학교가 아니면은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 해서 저는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거의 디폴트로 이제 받아서 대학교 입시 서류에 넣었는데 이걸 첨부하지 못하고 한동대학교 입시 서류를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다른 방편으로 제 추천서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무전공 입학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코멘트 이렇게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그 소위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점수를 이제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어 공부만 하고 막상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들 또는 면접을 준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거의 뭐 벼락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도 했었고 물론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학교에 붙긴 했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이 갑자기 준비하려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들 샘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한 번씩 써보시고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써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막상 쓸 게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서류를 쓸 때 내가 쓸 나의 스토리가 없으면은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있던 일들을 끌어와서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에 한 번씩 그냥 연습 삼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시면은 내가 남은 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어떤 액티비티나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생각해 보시게 되는 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거 좀 해라 했을 때는 하기 싫은데 막상 내가 나의 자기소개를 쓰려고 하면은 막상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써보시면은 내가 어떤 나의 어필을 대학교 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대학교지만
취업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여러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가 했던 활동들이라든지, 물론 이제 취업을 할 땐 대학교 때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써서 취업 그 공개 채용 서류에 쓰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막상 여러 가지 한 일이 없을 수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어학이라는 도전을 겪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 2년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다라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직할 때도 요거는 이런 스킬들은 계속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자, 캄보디아에 갔던 것들은 저에겐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도 어느 정도의 결정권들이 주어졌지만, 대학 생활부터는 완전히 이제 100% 저의 결정들, 제가 디시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든 어떤 결과들을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혼자 고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자, 한동대학교가 이제 무전공 입학이어서 1학년 때 전공이 없습니다.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수강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은 내가 원하는 과목들을 골라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100%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고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게 엔지니어링이니까 당연히 공학 전공을 준비하는 기초 과목들 1학년 때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무전공 입학이고 내가 원하는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은 다른 전공도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정한 방향대로 가야겠죠. 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대학교 1학년 때 다른 전공의 인문 과목들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국제관계학 인문, 국제어문학부 관련된 거고요. 경영학 인문, 경제학 인문, 경영경제학부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초, 디자인 학부 쪽에 관련된 과목이었고요. 영상에 의해 현대사회와 대중매체, 당시는 뭐 언론 정보 학부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문사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학부거든요. 자, 여기 있는 과목들 다 1학년 때 들었던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공학 관련된 기초 뭐 수학 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른 전공을 이제 들어봤더니 이제 1학년이 끝나고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엔지니어링 과목들은 듣지 않았고 다른 전공들의 입문 과목을 들어봤더니 다 너무 이제 재밌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재미있게 들었던 과목들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영 경제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근데 막상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러 과목들이 재미는 있었는데 막상 내가 전공을 하고 내가 직업으로 가질 어떤 그 분야를 고민했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 앞에 있던 과목들은 재미는 있었지만 내가 전공으로 삼고 내가 직업으로 삼기에는 뭔가 이제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을 때 기계제어공학부, 완전히 이제 공대 학부인데요. 여기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뭐 돌아온 상자처럼 다른 데 기웃기웃 거리다가 다시 원래 하고 싶었던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저의 또 대학 생활의 난항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필수 교양 과목들을 제가 듣지 않았지, 1학년 때. 다 다른 학부들의 인문 과목들은 선택 과목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수업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필수 과목들을 채우느라 또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정작 전공에 필요한 선행 과목, 선수 과목들, 수학 과목이나 공학 과목들을 1학년 때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전공을 시작을 하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네.
혹독한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기입니다. 대학생활 때 나름 지금 여기까지는 나름 고등학교도 잘 적응을 하고 대학교도 잘 입학을 하고 잘 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자,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2학년 1년 동안의 학점이 2점 초반대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2점 초반대라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자, 2점 초반대라는 게 잠시만요. 네. 대학교 학점은 4.5점이 만점입니다. 4.5가 만점입니다. 4.5에 2점이라는 거는 지금 100점짜리로 보면은 50점도 안 되는 점수고요. 그리고 2.0 밑으로 내려가면은 학사 경고라는 게 있어요. 학사 경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위 귀하의 자녀가 지금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으니 요대로 3번 더 학고를 받으면은 다시 재입학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의 굉장한 이제 경고문이 부모님 주소로 날아가는 그런 게 2.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 다행히 저는 2점 초반대여서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고 하지만 저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전공에도 적응을 못했고 도저히 2점 초반대라는 거는 어디 가서 이거를 뭐 낼 수 없는 점수거든요. 2점 초반대로 대학교를 졸업을 한다. 사실 대학교를 다시 입학하는 게 나을 정도의 점수입니다. 이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점수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점수를 받았으면 제가 고민을 하겠죠. 아, 공학이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아, 이게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전과, 내 전공을 바꿔야겠다. 한동대학교는 이제 전과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유롭다라는 게 뭐 절차는 있습니다. 교수님과 면담도 해야 되고, 뭐 교수님이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거든요. 그럼 1학년 때 들었던 다른 과목들, 나 그 과목들은 좀 잘했거든요. 뭐 A도 받고 했는데 그럼 다른 전공 내 인문 과목들 들었던 것들 걔네들은 점수 잘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또 다른 고민은 내가 지금 공학을 하지 않으면은 대학교 때 공학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가 대학원을 다른 어떤 뭐 경영경제를 갈 수는 있지만 대학교를 경영경제를 뭐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공대로 가기에는 이게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뭐 이런 그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고민하는 중에 그냥 시간을 흐르고요. 3학년 1학기도 엉망을 만들고 군대를 갑니다. 네. 네. 차라리 이런 고민을 할 거면 차라리 1학년 마치고 아니면 2학년 1학기 마치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군대를 아주 늦게 갑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3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와서 봤더니 지금 제가 들었던 기계공학 전공들은 다 제이수. 제이수라는 거는 C 학점을 받았을 때 다시 그걸 수강해서 B나 A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거든요. 거의 다 제이수였기 때문에 거의 다 C,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2점대라는 게 다 C 학점입니다. C 학점. 네, C로 다 깔려 있으니까 다시 제이수 하느니 뭐 지금 전공을 바꿔서 새로 시작해도 전혀 뭐 똑같은 거죠. 예. 3학년 2학기 때 지금 기계공학 전공을 시작하는 거랑 다른 전공 전과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고민과 지금 내가 재이수해야 되는 모든 과목들, 지금 밀리는 과목들, 대학교 한 학기에 보통 21학점의 학점을 듣습니다. 그리고 7개 과목을 듣는데 이걸 다 전공 수업으로, 기계공학 전공 수업으로 다 배치를 해서 내가 한번 마지막 결판을 내보겠다. 여기서 안 되면은 내가 다시 고민을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선택은, 선택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이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 군대도 다녀왔고,
약간 정신 이제 무장이 돼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뭐 어떻게 보면 또 대인관계 여러 가지 주변 생활 정리를 하고 여기에만 완전히 올인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내가 다시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요것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1학점 보통은 전공을 한 학기에 3개, 많으면 4개를 듣습니다. 3개, 4개. 그리고 전공을 4개를 듣고 교양 수업을 3개 정도를 들어요. 그렇게 밸런스를 잡아놔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냥 교양 과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좀 코스들이 있으니까. 근데 7개 전공을 듣는다는 거는 거의 뭐 고등학교 때 완전히 풀타임 공부를 하는 수준으로 다시 하겠다라는 뭐 그런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번 해봤더니 지금도 그 정도의 집중력과 어떤 몰입을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당시에 완전히 저를 다 이제 거의 뭐라고 하죠? 그 뭐 영혼까지 뭐 끌어내서 이제 모든 거를 부어 영끌이요. 넣어서 네, 네네 그렇게 영끌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행히 평균 정도는 만들어내서 복구를 해서 계속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고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런 제가 겪은 상황을 여러분들은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전공이라는 거를 나중에 상상해 보시면은 겪으시면 상상해 보시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전공과 교양 수업을 적절히 섞어갈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좀 아쉬운 점들은 이제 고 시기 때, 고 시기 때 사실 이제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다른 이제 캄보디아 MK 동기들, 후배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같은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후배들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들과 거의 제가 이제 어떤 대인 관계를 사실 못했던 부분들, 그때 많이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밸런스를 위해서 잘 준비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요거는 좀 이제 제가 어쨌든 기계공학 전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되게 어려운 시기도 겪고 어떻게 보면은 한 학기 내내 7전공이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수강을 구성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기계공학이 맞다라고 제가 고른 전공이 맞다라고 딱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하고 같이 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뭐 다리를 설계하고 직접 그거를 이제 한번 제작도 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공대생이 하는 일들이죠. 설계를 하고 그거를 한번 구현해서 만들고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들,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당시에도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대학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가 고른 그 방향, 기계공학이라는 공대 계열이라는 그 방향이 어, 맞구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때 뭐 기억이 났던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 레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레고를 조립하고 또 레고 중에 레고 테크닉이라는 또 이제 그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도 있고 모터도 있고 이런 어떤 레고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조립했던 기억들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사실 참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그 순간에 잘 못하더라도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흥미로워했던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됐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2학년 때 학점을 보면은 도무지 네, 이 친구는 이 전공을 하면 안 되는 친구의 점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대에 그런 어떤 기로에 계속 서게 되실 건데 그럴 때 또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시면서 좀 좋은 결정들을 모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할 쯤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에 취업을 할 거냐, 어디에 서류를 넣을 거냐, 아니면은 가장 먼저 공대라면 대학원을 가야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나의 전문성, 석사나 박사를 해서 완전히 스페셜리스트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더 공부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에서도 뭐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중공업, 발전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딱히 있는 게 아니면은 우리가 빨리 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실무, 실제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에서 회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뭐 대학 입시가 지금 더 중요해 보이고 하지만 또 대학교를 졸업할 때면은 또 이런 기로에 계속 놓이게 될 거거든요. 네. 대학원을 갈 거냐, 아니면 회사에 갈 거냐. 이런 거에서 이미 제 그 이력을 소개 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합니다. 네. 근데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 또 완전히 또 새로운 굉장히 넓은 또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네, 어디에 지원을 할 거냐? 네. 물론 모든 곳에 다 지원을 해서 붙은 데 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물론 제 친구들은 뭐 자기소개서를 뭐 한 20개, 30개씩 써가지고 20개, 30개 회사에 다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 아까 보셨죠? 3학년 2학기 7전공, 4학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공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회사를 알아보고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넣을 여력조차 없었어요. 제 전공을 지금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좀 좁혀서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 관심사가 이제 플랜트 건설 분야. 국가에서도 당시에는 굉장히 밀어주고 있었고 또 실제 방학 때 2개월 교육과 정도 갔다 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중공업이나 건설 기계, 예, 그리고 건설 기계를 만드는 또 회사 광고를 보니까 당시에 뭐 아시는 분은 알 수 있는데 두산이라는 곳에서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광고를 이렇게 와닿는 광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도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정도 분야를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자 근데 어 4학년 2학기 때가 첫 번째 이제 공채 시즌이 됩니다. 첫 번째 공채 시즌. 그러니까 서류를 회사에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첫 번째 시즌이었는데 4학년 2학기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이 두 군데 모두 탈락을 하게 됩니다. 플랜트 건설 회사는 최종 임원 면접에서 탈락을 합니다. 너무 아쉽죠. 서류도 붙었고 1차 실무 면접도 다 받고 마지막에 임원 면접을 갔는데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한 건 그냥 좀 재미차고 써놓은 건데요. 여기에 붙으셨던 분들은 합격하자마자 오지로 파견이 됩니다. 뭐 칠레 이런 데로. 그것도 도시 말고 아주 뭐 시골로 막 파견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기 준비하시고 붙으셨던 분은 회사 입사 후에 다시 이제 그 사표를 내고 나오시더라고요. 해외 파견 딱 관련가니까. 그리고 바로 몇 년 후에 2010년대 초반 좀 넘어가면서 호황이었던 건설업이 2010년 중반 되면서 완전히 불황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갔으면은 참 고생을 했겠구나. 그냥 지금 그냥 위안을 삼는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회사는 서류 탈락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도 건설업이 불황이 되면서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같이 불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광고를 했던 회사는 사람을 먼저 해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던 분들도 다행히 이제 이게 신참들, 소위 뭐 이렇게 몇 년 안 된 신입사원들을 자르지는 않고 중간 정도 한 10년 된 분들을 막 자르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내용들을 전해 들었고요. 같은 이제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 뭐 주변에 이 뭐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웃자고 써놓으면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당시에 조금 이제 여기 들어갔으면은 탈락한 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대학 생활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제가 생각했던 좀 아쉬운 점들, 네, 요 페이지 지금은 계속 아쉬운 점들 얘기하는 페이지인데요. 전 자격증도 준비할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전공 아까 보셨던 3학년, 4학년이 너무 힘들었던 전공의 시기였고 자격증 준비할 어떤 여력이 안 됐었는데 인적성 시험 같은 게
소위 이제 회사에서 IQ 테스트처럼 회사들마다 이제 그 시험을 치거든요. 1차 면접 때 그런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인적성 시험. 여러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IQ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막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시험도 연습을 할 시간이 저는 없었어요. 당연히 잘 못 쳤고 이런 것들이 공기업,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말고 공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인적성 시험, 요즘은 뭐 NTSC였나 아무튼 그런 좀 명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들은 이제 회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은 정년 보장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60세가 정년이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회사들은 정년 보장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예를 들면은 승진을 계속하지 못하면은 네, 50 뭐 초중반 정도에는 회사를 나와서 이제 다른 회사 뭐 이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정년 보장이 돼요. 이런 것들 대학 생활할 때는 전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야 그러니까 학사 말고 대학원을 졸업해야 내가 어떤 연구소를 가든 회사를 가든 그 해당되는 딱 그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대학, 학사를 졸업하면은 직장에서 저를 회사에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지망을 쓰긴 하지만 제가 전공했던 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가면은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돼. 어떤 일이든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 보장이 되는 공기업 가고 싶다. 자격증이나 인적성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정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는 것보다는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 특정 분야의 연구소나 또는 회사에도 사기업들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부속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알면, 근데 미리 알았어도 저는 아마 제 전공 공부 때문에 준비를 못했을 거고요. 그래도 아쉬운 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얻었던 영어, 이거는 저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됐습니다. 공대 플러스 영어. 이거는 어지간한 회사 서류, 물론 서류 탈락한 것도 있었지만 어지간한 회사는 다 서류 정도는 그냥 통과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공대생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고요. 그리고 영어를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아까 전공 뭐 설명드렸지만 영어 공부를 할 틈이 안 납니다. 전공 과목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네, 공대 공부가. 근데 저는 영어가 그냥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었잖아요. 프롬펜에서 이미 다 만들어 왔어요. 그냥 조금씩 이제 시험만 잘 치러 다니면 되니까 뭐 토익 스피킹 같은 것들.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스코 인턴에 먼저 합격을 하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포스코 공채에도 서류를 넣고 면접 보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 때문에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또 이렇게 조금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서 막 영어로 막 대화를 하고 영어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해외 출장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뭐 되게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회사에서도 계속 요구가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승진을 위해서 크리딧을 계속 쌓아야 된다. 그럴 때 영어 점수가 다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네, 프놈펜에서 탑재하고 온 영어라는 것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저희 팀에 이제 그냥 얘기로 저희 팀의 이제 부서장님, 디렉터님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불러가지고 영어 코칭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상사와 영어라는 컨텐츠로 되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뭐 설명드렸지만 제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 요걸 다 같이 하는 직군이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고를 때 약간 좀 이분법좀 생각했잖아요. 내가 경영 경제 아니면은 공대 뭐 이런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막상 지금 취업을 해서 보니까 네, 엔지니어링과 매니지먼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고민했었죠. 방금 전까지.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뭐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입문 과목들 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또 뭐 커뮤니케이션, 유식 영상도 만듭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그 소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다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축적돼 있던 그 기술들을 어떻게 잘 남겨놓고 신입사원들한테 전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방법은 유튜브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네. 유튜브 영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사 사내 이제 유튜브 같은 뭐 포스티브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업로드를 하고 그거가 기술 축적이 되는 방식으로 요즘 문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영상으로 어떤 나의 그 뭐 업무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상 편집도 많이 쓰고 있고, 요즘 뭐 코딩이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도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고, 어학은 뭐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직군은 처음 15년 정도, 지금 제가 이제 한 지금 9년 차인데, 한 15년 정도는 실무, 설계하고 실제 업무들을 하는데, 15년 이후 또는 뭐 늦더라도 한 20년 정도 근속을 하면은 경영 직군이 됩니다. 경영.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팀장, 뭐 부서장, 이런 디렉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고민했던 경영 경제학부, 뭐 그런 과목들, 그런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업무들을 이제 저는 이 회사에서 또 다 해야 되는, 요구를 받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꿈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그 역량을 갖추고 저희 역할들도 잘해서 또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좀 선배가 되고 싶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9개월 된 첫째 딸이 있는데, 또 아이도 잘 키우고 가정도 잘 꾸리는 것,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짤막하게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결국은 제가 직장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이, 저는 저를 잘 이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잘 잡아준 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한국에서의 그 직장 생활들을 잘 어떻게 보면 버틴다, 버텼고, 또 지금도 잘 적응을 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대학 입시, 직장 이런 게 되게 커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있는 또 큰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들은 또 가족과 교회가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고민들이 쌓여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고민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고민들이고, 물론 이제 상황마다 어떤 선택지는 다르겠죠. 내가 뭐 두 개를 고를 때 선택지는 다 다르겠지만, 계속 고민을 하시고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서 그렇게 한 단계씩 진행하실 건데,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일, 업무, 저희 생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가운데서 좋은 결정들을 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또 여러분들의 꿈을 다 응원을 하고, 다 좋은 결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캄보디아 MK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긴 시간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 네,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우리 후배들이 선배님께 뭐 궁금한 것들, 아니면 송 교사님이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서 질문을 해줄까? 질문 있습니다. 수강권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공부를 만약에 2개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공부량이랑 감당해야 할 게 이제 많은가요? 아니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만약에 복수 전공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한동대학교 기준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속해 있던 기계제어공학부는 기본적으로 복수 전공이고요. 정확히 좀 분리를 하자면은 기계공학과,
그러니까 뭐 연력학, 정력학, 동력학 이런 역학들을 배우는 기계공학과 그 전자제어라는 그 두 개의 그 전공이거든요. 기계공학 전공, 전자제어 전공. 전자제어 쪽은 이제 실제 이제 기판들에 프로그램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기계들을 동작시키는 그런 이제 약간 코딩 쪽 관련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또는 이제 완전히 순수한 그런 코딩이랑 소자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어떤 소위 저희 컴퓨터를 만약에 뜯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부품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막 설계하고 배열하는 그런 이제 것들 배우는 좀 자동 제어, 그러니까 어떤 기계 장치가 자동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이제 뭐 코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전자 제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과 전자 제어를 복수 전공을 한 거고요. 한동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복수 전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졸업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하나의 그 학부를 심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전공을 골라서 걔를 두 배로 공부하는 뭐 그런 커리큘럼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복수 전공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대학교 이제 공대 공부는 좀 네, 많이 힘들었고, 네네. 실제 전공을 완전히 집중해서 공부할 때는 아까 좀 생략하긴 했지만 거의 뭐 새벽 두세 시 정도에 맨날 거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계속 과제하고 풀고 문제 풀고 뭐 뭐 시험도 치고 네 그런 패턴으로 좀 네 물론 그게 한 1년 반 정도 네, 저는 완전히 좀 이렇게 압축해서 네, 공부를 했던 건데 네, 그거를 이제 1학년 때부터 전공 준비를 잘 하면서 2, 3학년을 잘 좀 배분해서 하면은 네 복수 전공도 충분히 네, 네 준비를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 수전공을 문과랑 이과 쪽 공부를 해야 되는 그거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이랑 법학을 이렇게 기계공학 전공 하나, 법학 전공 하나를 전공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크로스해서 할 수는 있는데 1전공, 그러니까 메인 전공, 내가 소속되는 학부를 정하는 1전공은 또 이제 본인이 골라야 되는데 내가 법학부 소속으로 1전공 법학부 기계공학을 할 건지 아니면은 1전공 기계공학으로 해서 기계공학에 소속돼서 1전공, 2전공 법학부 이렇게 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하는 학부가 달라지는 거죠. 네, 전공은 두 개를 했지만 내가 어떤 학부를 졸업했는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과랑 문과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더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었고요. 네. 한국 생활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후배들, 캄보디아 MK 후배들한테 정말 이제 물론 당시에 같이 한국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정말 제 생활을 저를 커버하느라 도움을 너무 하나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좀 나름이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좀 그리고 제가 또 감사드리고 당시에 제가 못했던 그런 좀 선배로서 역할을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라도 조금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송창희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MK 또 선배로서 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수많은 그 고민들을 자세하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좀 나눠주셔서 아마도 꼭 공대나 이런 쪽이 아니어도 그 내가 해야 될 그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후배들도 이제 하지 않았을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예쁜 딸과 또 귀한 가정 속에 또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한국에서도 잘 사시기를 또 바라고 또 어딜 가나 또 MK로서 나중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귀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